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횡재세와 관련된 걸 입법을 최종 통과시켜서 결국 추가적인 과세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5.1 쇼크 당시에도 일부 정유사에서 이런 횡재세와 관련된 걸 더 정유사를 통해 부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법안 논의는 많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최종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법안 내용에서 횡재세라는 표현들이 들어가기도 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횡재세가 논의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상황은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 기조 만들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예대 마진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우 하나랑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일부 에너지 관련한 민간 기업들 또는 국영 기업들이 폭리에 가까운 어떤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자 이런 내용들이 크게 두 줄기가 있고요. 아주 이제 그 신흥국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개발 국가 중에서는 곡물 회사들에게서도 역시 똑같이 횡재세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횡재세가 두 번의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요 직전에 정유사들이 분명 국가에서 유류세 같은 경우도 인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격에 다 통상적으로 반영된 비율이 100%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거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한테 이런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었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횡재세를 반대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은행 사태에서 횡재세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을 때는 저는 이번 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다. 이렇게 입장을 좀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네요. 은행권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초과 이익을 이렇게 횡재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자발적으로 다양한 산업 전술 전략적인 차원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융당국에서 컨펌도 안 할 테니까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내부 직원들 성과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리고 이 산업의 특수성으로 이 초과 이익을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높이는 그런 데 쓰일 것 같지도 않다면 지금 서민들의 어떤 예대마진 폭이나 좀 줄여주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요즘에 횡재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금감원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횡재세는 거의의 배를 가르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반면에 야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기금 대상과 규모를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 부분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란 걸 어떻게 정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횡재세라는 게 나름대로 학문적으로도 의외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자구적인 또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긴 이익이 아니라 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걷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횡재라고 부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부과하는 걸 횡재세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요. 학문적으로는 특별 기여금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워딩이고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는 뭔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갑자기 일부 계층, 일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익을 과도하게 챙겼다라고 해서 횡재세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횡재세라는 표현을 쓰나요? 이 단어가? 그렇게 쓰는 국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별 기여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세법이나 세목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 경제에 너희도 좀 특별히 이번에만 기여해라라는 명목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횡재세와 유사한 발언이라든가 입법 취지에 그렇게 써놓은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횡재세와 관련된 걸 입법을 최종 통과시켜서 결국 추가적인 과세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5.1 쇼크 당시에도 일부 정유사에서 이런 횡재세와 관련된 걸 더 정유사를 통해 부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법안 논의는 많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최종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법안 내용에서 횡재세라는 표현들이 들어가기도 했죠. 네.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논란을 얘기하기 전에 외국 사례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얘기가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이제 은행의 40%의 횡재세를 깜짝 부과했다라는 기사가 한 번 있었고요. 파키스탄도 역시 횡재세를 40% 부과했다 이랬으면 우리나라랑 경제
시스템이 좀 다른 나라이긴 한데 네.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곧잘 있나 봐요. 다른 나라 경우를 좀 짚고 가보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정유회사라든가 천연가스 회사 등에게 이런 일순간 어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거둔 회사들에게 네. 횡재세와 유사한 형태의 과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 경우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금융 관련한 기관뿐만 아니라 역시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도 이렇게 횡재세를 추가적으로 특별 기여금이라는 형태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이탈리아 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 뭐 폭락하고 뭐 그런 네. 많은 금융권의 요동침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만 아주 독특하게 논의하고 있는 현상은 전혀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요즘과 같이 상황이 좀 시국이 어려운 또는 뒤숭숭한 구간에서는 정치권 쪽에서 먼저 발제를 해서 이게 사회적인 안건으로 돼서 수용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럼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경제 시스템인 경우가 많은 건가요? 미국도 그랬다 그러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경제적으로 시스템이 국가 주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졌느냐 아니면 뭐 다른 시장주의에 반하는 시스템을 가졌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의도치 않게 외적인 어떤 충격이나 변화로 인해서 특정 인더스트리만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갈 경우 어떤 국가 리더십들의 어떤 용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또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발제돼서 통과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은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은 정유업체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로 은행과 에너지 기업 이런 예.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횡재세가 논의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상황은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 기조 만들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예대 마진이 뭐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우 하나랑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일부 에너지 관련한 민간 기업들 또는 국영 기업들이 폭리에 가까운 어떤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자 이런 내용들이 크게 두 줄기가 있고요. 아주 이제 그 신흥국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개발 국가 중에서는 곡물 회사들에게서도 역시 네. 똑같이 횡재세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 세금들은 대부분 다 한시적인 세금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횡재세라는 건 말 그대로 외적 환경이 변화돼서 다시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과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시적인 어떤 세법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일정 이익 그 실링을 두고요. 그 이익 이상의 그 이익을 더 이상 해당 기업이 누리지 못할 경우에는 이 횡재세를 없애겠다 이런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2년 동안만 또는 3년 동안만 어떤 기간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저희가 외국 사례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그러면 이 기업들이 주로 코로나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네. 때문에 얻은 이익일 텐데 이것들을 실제로 세금을 다 냈고 그게 회계상으로 다 반영이 됐나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부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철저히 이거는 세법상 반영된 룰에 의해서 부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말씀 주셨으니까 이탈리아로 쳐보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횡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이유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초과 이익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코로나19 일어나기 전인 그 전에 3년치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그 뒤에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그 이전의 이익에 비해서 상승분에 대해서 뭐 40%든 몇 프로든 이런 식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아주 객관적으로 산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초과 이익이 어디까지를 초과 이익으로 볼 거냐 이렇게 그냥 막연한 어떤 대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출 근거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과세가 분명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외국 사례를 쭉 짚어봤고요.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횡재세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사실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의도치 않게 시장에 교란 요인을 주는 시그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 인위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도 원칙상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흘러가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횡재세에 대해서 저도 사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횡재세가 두 번의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요 직전에 정유사들이 분명 국가에서 유류세 같은 경우도 인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격에 다 통상적으로 반영된 비율이 100%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거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한테 이런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었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횡재세를 반대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은행 사태에서 횡재세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을 때는 저는 이번 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다. 이렇게 입장을 좀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네요. 예. 그 두 가지 차이점을 두시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외부 환경이 변화돼서 내 자구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이 생겼다고 원래 예상과 달리 추가적으로 이익을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은행 경우도 국제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투자은행들이 모두 횡재에 가까운 초과이익 때문에 그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해서 많은 전쟁 때 환차익이라든가 채권 투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잘했기 때문에 뭐 JP 모건이라든가 그 전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이런 은행권에 근무했던 어떤 가문들 또는 금융기관을 운영했던 회사들이 정말 일순간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을 얻었고요. 그 자금을 바탕으로 진짜 국제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활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몇 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융회사의 반열까지 올라간 게 전부 이렇게 의도치 않은 외국에서 전개된 상황 변화로 인한 횡재 덕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미국 정부라든가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국의 금융회사들이 일순간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추가적인 이득을 얻었다라고 과세를 전부 때려버렸다면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못 가졌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정유사들, 국내 정유사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만약에 그 당시 한 뭐 1, 2년 전쯤이죠. 그때부터 1년 반쯤 전이겠네요. 그때 이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의가 있었을 때 그때 횡재세를 부과해 버렸을 경우 지금 정유사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중국의 석유화학 업종에 그 종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특히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건설 관련 자재 그다음에 원료들을 한국의 반덤핑 수준으로 거의 폭탄으로 던져요.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좀 나쁘게 해석하면 아예 이참에 한국 시장 고사시켜서 나중에 본인들의 시장 영역 아래 포함시켜야겠다. 이런 의도까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가격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축 내외장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산 페인트로 칠한 건지 한국산으로 칠한지 우리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폭탄으로 던졌을 때 한국의 건설업계도 요즘 빡빡한 상황이다 보니 그걸 받아주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산단이라든가 이런 정유업체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 해당되는 석유화학 업종은 진짜 고사 직전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시드머니는 어찌 보면 불과 1년 반쯤에 엄청나게 걷어들였던 초과 이익을 바탕으로 이런 혹한기는 견딜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유업체처럼 국제적으로 허들이 낮고 굉장히 뭐라 볼까요? 경쟁이 컴페티브한 그런 산업군에서는 갑자기 이익이 생겼다고 그걸 걷어들였다가는 그 산업이 위기가 생겼을 때 대응을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초과 이익을 바탕으로 정유회사들 중에 일부가 우리 해외 진출하겠다. 예전에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회사들처럼요. 그러면 그게 그런 큰 종잣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횡재세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은행권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은행은 국가가 온실 속에서 철저히 과점 시장으로 보호해왔고 과점 시장 아래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초과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그 초과 이익을 바탕으로 JP 모건처럼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금융회사들처럼 우리 동남아 시장을 이 돈 가지고 진출하자 이럴 수가 없어요.
금융 당국에서 해외 지점을 개설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컨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금융 상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팔지를 전부 관리 당국에서 금융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은행권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초과 이익을 이렇게 횡재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자발적으로 다양한 산업 전술 전략적인 차원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융당국에서 컨펌도 안 할 테니까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내부 직원들 성과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리고 이 산업의 특수성으로 이 초과 이익을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높이는 그런 데 쓰일 것 같지도 않다면 지금 서민들의 어떤 예대마진 폭이나 좀 줄여주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나오는 반대쪽 얘기가 은행이라는 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또 이렇게 버텨야 되는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떠냐라는 게 이제 아까 뭐 정유업체랑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때마다 정부가 사실 상당 부분 구제 자금을 통해서 또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은행권에 계신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익 생겼다고 세금 뜯어갈 거면 우리 손실 나면 보존해 줄 겁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손실에 가까운 위기의 상황이 있었을 때 국가와 공적 자금으로 도와준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나라 은행 산업은 대표적인 기관 산업이자 규제 산업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상생 모드를 하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사실 지난번에 금융위원장이 은행 그 시중 5대 은행 은행장들 데리고 회의를 했는데 앞부분 회의는 오픈 회의로 언론인들 배석한 다음에 간단하게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언론 취재진들을 물리고 내부에 들어가서 은행장들과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금감원장도 같이 배석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서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회의를 하고 나서 나온 브리핑을 보면 거의 고압적으로 말씀을 좀 방향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은행권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중 대출 이자를 급격히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이드라인 아래서 그냥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들을 지속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으로 펀딩이 조성된 걸 말고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조성했던 금융 상품들, 민간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는 뭐 시중에 지금 7% 구간대까지 올라간 것들을 뭐 3% 초반까지 낮출 것 같은 여러 가지 시그널을 뭐 이미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 부분에서도 사실 취약계층들은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 한도가 자꾸 줄어들거나 아니면 신규로 더 받고 싶을 때 못 받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늘려준다는 건 사실 대손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간접적인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가장 지금 눈에 들어오는 변화일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이런 가계부채 문제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쪽이 이제 자영업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차상위 소득대층에 대한 금융 상품들 중에서 뭐 예전에 햇살론에 준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 은행권에서 그런 그 상품들 명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적용하고 있었던 대출 금리를 좀 낮출 여지가 이미 발표가 되고 있고요. 제가 뭐 특정 은행의 상품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리지만 근데 대부분 소상공인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들이 많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형태의 대응들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말 시급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돈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이 급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큰 해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는 사실 역부족이죠. 이게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워낙 외부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잡아들여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대외 경제 여건도 그렇게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하기 좀 어려운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뭔가 해법이 모색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지금 얼마 전에 그 도이치뱅크로 기억하는데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그 통계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 80개국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국가보다 낮추는 국가가 좀 더 많아졌어요. 네. 그 이유는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낮춘다기보다는요. 그만큼 물가는 안 잡혔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시중은행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금융권의 건전한 의도의 압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들 스스로의 또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섞였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런 걸로 인한 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도 이제 좀 경기 부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방점을 찍고 경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럼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에 그 횡재세를 실제로 거둘 경우와 네. 이렇게 은행들이 상생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경우와 그 효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횡재세를 법안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안 내용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와 유사한 또 다른 경제 위기의 시그널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그 개별 경제 주체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뭐 금감원장이 또 금융위원장이 불러가지고 윽박질러서 하면 예측이 안 되는데 횡재세에서 앞으로도 만약에 예대 마진 비율이 얼마 이상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할 경우 우리는 그것은 외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으로 생각해서 추가적인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은행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 외국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도 아, 쟤네들 이러다가 또 이익 많아져서 또 세금 더 내겠네. 예측하면서 우리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경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그렇게 입법을 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시법으로 해서 횡재세를 입법을 했고요. 그게 일몰제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또 하겠다. 이렇게 명시된 적은 없지만 그런 전례를 남겨서 시장에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까지는 적어도 제공해 줬죠. 네. 네. 저희가 경제 위기 때문에 이런 횡재세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2024년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조금 전망을 짧게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저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는 주의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정부 쪽 사이드에서 가장 먼저 발표하는 부처는요 예산정책처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산 시즌이잖아요. 네네. 내년도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계획을 짜야 되다 보니까 내년도 경제활동 수준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어느 정도 거쳐서 저희가 세출은 이렇게 계획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KDI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다른 데보다도 조금 먼저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근데 전망치를 봤더니 실질 GDP 성장률이 2%대 수준으로 예년에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곡소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세부 사항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만 건설 투자의 그 기여도는 제로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과 건설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은 제로고, 그 다음에 정부 소비, 그다음에 정부 투자도 예전에 비해서 줄었어요. 네.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서 최근 5년 동안 정부 투자와 특히 정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거든요.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공적 자금 투여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거의 반토막씩 내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경제 성장률이 뭘로 똑같아졌지? 라고 숫자를 들여다봤더니 민간 투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해놓은 거예요. 네. 향후 4년 동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학계 선배들 또는 후배들하고 같이 연구소를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아주 손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에서 프린터 하나를 바꾼다든가 연구원 하나를 더 뽑으면 그게 민간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언제 그런 투자를 늘리겠어요. 정부에서 용역을 더 줄 것 같거나 실제 용역을 더 수주받았을 때 투자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민간 투자나 민간 소비는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와 맞물려 있는 섹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줄였는데 민간 투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날 거다? 4년 동안?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GDP는 그 숫자가 올라가려면 그 D가 도메스틱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우리나라 앵커 기업들이 전부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이죠. 우리 2차 전지 공장은 16개 정도가 지금 미국에 다 기가급 팩토리로 투자되고 있고요.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공장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민간 투자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포션이 높은 앵커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투자하는데 GNP가 아니라 GDP에 어떻게 그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예전 성적표를 어떻게든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자는 의지는 반긴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까지는 제시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경제도 쉽지 않을 네. 거라고 보고 계시군요. 반도체나 일부 업종 빼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좀 회복이 될 거예요. 반도체는 회복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경제살롱 저도 맨날 시청하는 애청자 중에 하나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주춤하고 경제도 주춤하자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올해부터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예전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과학혁명 수준의 엄청난 과학기술의 빅뱅이 일어날 거예요. 그 빅뱅 때 어떤 선도 기업으로 치고 나갈 회사를 잘 옥석을 고르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졌던 때가 지금 똑같이 그게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쟁이나 또는 냉전 시국이었어요. 뭔가 전 세계 패권 국가들이 쟤보다 먼저, 쟤보다 빨리, 쟤보다 더 높이, 멀리 이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도 풀고 엄청난 재정 지원도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스스로도 원래 외국의 엔지니어들 저도 많이 알지만 좀 편하게 일하지 우리처럼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중국이 벌써 했다고? 야, 서둘러. 야, 미국이 벌써 했다고? 서둘러.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는 진짜 과학기술의 빅뱅이 일어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항상 산업혁명이나 과학기술혁명 때는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틀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론들이 생기는데 예전에는 이제 증기기관이 그거였죠. 그것 때문에 방적기, 방직기, 기차 등등이 동시에 다 만들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뭐냐면 AI예요. 저희도 연구소에 인력 별로 없어요. 그런데 챗 GPT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연구 수행하는 기간이 10개월짜리를 챗 GPT를 잘만 활용하면 일주일 만에 끝나요. 그러면 마치 연구원이 300~400명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저희같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연구소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내가 내 근로소득으로 뭔가 인생 역전이 어렵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변화 패턴만 잘 읽어도 대박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내년도 경제와 내년도 투자에 관한 얘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세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공급이 부족해야 됩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매매는 아예 안 해. 전세만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전세 작년에 제가 처음 배웠을 때 네. 전세를 하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랬나요? 네. 그때는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의 기회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네. 월세가 더 쌌거든요. 월- 그래도 내년에는 금리 인상 끝났고 인하하겠지. 그리고 뭐 더 어려운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니까 전세와 월세가 고르게 가고 있을 것이다. 가고 있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내년은 펼쳐질 것 같고요. 전세가율이 떨어지기보다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내년까지는 바닥을 다질 것 같고요. 조금 이거는 조금 어두운 얘기하고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두운 얘기라고 하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 이 PF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 전국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이 내년도 이게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강남 네. 여기 하면은 불패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이 계획을 잘 못 잡고 있어요. 단순히 사업성 때문은 아니죠.
아직 강남 3과 용산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회계 연도가 바뀌어야만 오른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요즘에 다른 지역들 해도 좀 뜨겁긴 뜨거워도 되는 사람들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조금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거 여기 신상이지만 만약 떨어지면 이거 굳이 안 하고 딴 거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11월 30일 경제자유살롱 경자포커스 시간입니다. 저는 SBS 김혜민 기자고요. 네, 정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동안 이 온기가 돌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이가 궁금한데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상상인 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한 2번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딱 네. 두 번 맞습니다. 오. 네, 그렇죠. 네. 요즘 뭐, 시장은 어떻게 네, 판단하고 네. 계십니까? 지금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네. 목요일 오후 2시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주간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하고요. 네. 금요일 오전 9시 조금 지나면은 KB부동산에서 나오거든요. 네. 지금이 목요일이니까 네. 따끈따끈한 그 부동산원 주간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주에 강남구가 마이너스 전환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서울 전역이 약보합세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락 수순을 밟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방향성이라는 것들은 선행성을 띠는 지표나 어떤 그 지역에 의해서 따라가기 마련인데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네. 그리고 심리가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네. 반면에 임대차 시장에 대한 관심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매매가 아닌 것 같으면은 주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매매가 아니라면은 임대차를 통해서 그렇죠.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매 시장은 지금 9월 달부터 시장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고요. 9월 네. 말부터.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의 장기화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11월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급 반등을 했죠. 네. 주가도 오르고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에 민감하지가 못하고 네. 큰 사이클에서 이렇게 출렁이는 상황인데 딱 하나만 좀 짧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금리가 2년 반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시장금리나 기준금리나. 그 이후부터 이제 작년 22년 중반부부터 채권 시장이 좋지 않았었고요. 22년 하반기부터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22년 말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네. 거래량이 급감을 하더라도 버티다가 이제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 말경이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네. 올해 상반기 정도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돌아서는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서냐면 먼저 꼬꾸라진 것부터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채권, 주식, 증식, 증시, 네. 그다음 부동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올라갈 때도 네, 그런데 아직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익률을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네. 채권은 요즘에 조금 괜찮아지는 느낌이 네,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연초에 좋았고 연중에 매우 안 좋았고 음. 연말쯤 되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주식은 연초에 별로 안 좋았다가 연중에 조금 좋았다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부동산은 조금 여름에 좋으려고 하다가 다시 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큰 사이클에서 본다라면은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산 시장의 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채권하고 주식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네, 판단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약간 좋은 분위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산 시장 각각의 기대감이 다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12년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언론에 계시니까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012년이요? 네. 그때 굉장히 단어가 임팩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요? 하우스 푸어. 아, 그렇죠. 아. 네. 근데 그때 금리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도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2015에서 16년도 16년이 1.2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어땠나요? 부동산이. 부동산 안 좋았죠. 안 좋았다가 15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아, 시작. 15년부터 올라갔나요? 올라가기 본격적으로 시작한 국면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의 방향성은 내려가는 것이 동일하더라도 가격, 부동산의 가격의 방향성은 상이하다. 왜냐? 소비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곧 떨어질 것이고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지만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우상향되는 가격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시간만 주어주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그런데 괜찮을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워낙에 가액이 크지 않습니까? 네.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의 모세혈관 같은 데에 혈액을 주입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대가를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뭐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의복과 시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월급이나 사업소득 네. 아니면 투자소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주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한 소득만으로 바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 네. 월급 받아가지고 침 못 사죠. 그렇죠. 대출도 네. 받고.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금융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출은 명이 있으면 암도 있겠죠. 그 시간을 소요하는 동안에 암이 올라왔을 때에는 큰 부작용이 생긴다.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말씀이 어렵네요. 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대출 이자 비용 못 내면 팔아야 될 수 있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로까지 연결이 되나요?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 오르기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보합세를 바라보고 있고요. 당분간. 네, 바로 뭐 본론을 주셔가지고 네. 네. 사실 결론이에요, 결론. 네,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그 그래프를 제가 좀 몇 개 좀 준비해 준비하셨어요? 왔는데요. 네. 두 갈씩으로 갑니다. 자, 결론부터 그렇습니다. 보고서 아, 이게 이제 제일 하나씩 궁금해요. 하나씩. 네. 사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네. 전세가 비율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네. 이게 이른바 매전 비율, 전세가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매매가 5억이면은 전세가 3억이다 이러면은 60%가 60%.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세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지금 하늘색이죠. 네. 네. 연한 파란색이죠. 네. 네, 그 좌측을 왼쪽 편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지금 한 50% 초반입니다. 그래서 16년도가 서울이 75% 정도였어요. 그랬다가 지금 5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러면은 뭐 해석은 분모와 분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 우리가 그 분모 분자에 어떻게 식으로 움직이면 떨어지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16년부터 23년까지 7년 동안 전세가율이 25% 포인트가 하향 조정이 되었죠. 급감했네요. 네. 그러면 이런 패턴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1년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렇네요. 2001년은 65% 정도였다가 2008에서 9년도 사이에 40%를 한번 하회하는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 이때 전세 진짜 쌌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물론 네. 전세가율이 낮다고 해서 전세가 싸다는 거로 아, 그쵸. 바로는 안 되죠. 네. 이 당시가 2005에서 2007년도가 버블 세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아주 그 가격이 튀었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분모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아무래도 좀 더 낮게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네. 동시에 7년간의 시차를 두고 25%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매매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전세가 받쳐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작으면은 매수하기가 용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금융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0%대와 50%대 다 낮은 때고 그 당시에 매매 지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매매 지수가 올라가지 않죠. 네, 그러네요. 머물러 있죠. 음.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먼저 올라가줘야 그 에너지가 추후 1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매매 가격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연구원님. 저 그래프를 보면 이미 그래프는 2010년부터 12년 사이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16년 정도의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매매 지수는 2022년까지 가야 상승했잖아요. 네. 최대한으로. 그럼 이 격차가 몇 년이 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전세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매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시차를 것이고. 두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은 전세가율이 먼저 올라갔다라는 것은 매매 시장에 대한 관망 심리가 여전히 높을 때 네. 주택에 대한 공급은 부족하면은 매매든 전세든 가격의 우상향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전세로 몰리게 되겠죠. 그렇죠. 전세로 있으면서 네. 눈치 보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 먼저 올라가고 네.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매매에 대한 매수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시장 참가자들이 늘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시차를 두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 뭐 2030년까지를 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7년이라고 해서. 네. 그럼 내년이 어떨까? 그게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쵸, 그쵸. 당장 네. 내년이. 당장 내년이고 상반기가 어떻게 될까? 네. 전세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공급이 부족해야 됩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매매는 아예 안 해. 전세만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전세 작년에 제가 처음 배웠을 때 네. 전세를 하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랬나요? 네. 그때는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의 기회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네. 월세가 더 쌌거든요. 월세. 지금은 요즘에 보통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은 4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1년 전에는 금리는 그렇게 올랐는데 월세 전환할 때는 30에서 35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30만 원이면 360만 원이면은 1억에 대해 360만 원. 3.6%죠. 네. 근데 작년에 시장 금리가 4%를 다 훌쩍 넘었었거든요. 뭐 다른 크레딧물은 5%. 네. 뭐 그때는 막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시죠? 예. 네. 그랬었던 때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시계가 좀 옅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년에는 금리 인상 끝났고 인하하겠지. 그리고 뭐 더 어려운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니까 전세와 월세가 고르게 가고 있을 것이다. 가고 있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내년은 펼쳐질 것 같고요. 네. 서울은 아직 그 뭐 공급이 많다라고 할 수 없는데 간헐적으로 많아요. 지금 개포주공 1단지,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네. 그리고 내년 이맘때는 둔촌 주공. 주공 12,000세대, 올림픽 파크 보레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 분기마다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떨어지기보다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내년까지는 바닥을 다질 것 같고요. 왜 떨어지기보다는이에요? 떨어지기 위해서는 네. 공급이 막 많아서 주기적으로 계속 공급에 대한 악영향을 받았을 때는 전세가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더 많아야 된다. 예. 공급이 간헐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지속력을 가지기는 좀 다소 어렵다. 그리고 월세에 대한 수요 이전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 전세로 좀 돌아오고 있다. 두 가지가 받쳐줄 거다. 그렇지만 이 7,000세대와 12,000세대 이렇게 공급 폭탄에 관련된 대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전세가율을 극적으로 올리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전세가율을 잡아주는 국면이겠고요. 그러면 매매 지수가 2012, 13년도처럼 옆으로 기겠다. 옆으로 기는 상황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과 비슷하게 보합으로 갈 거다. 네, 네. 맞습니다. 한 1, 2년 동안은. 네. 근데 이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당시 2010년도 이전에는 전세가율이 이제 50% 이하로 내려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50%대에서 횡보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더 내려갈 여지가 그 공급 때문에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급도 그렇고 네. 매매가에 급등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번 국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 지난번에서는 지난 2000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네. 지방은 좋지 않았고요. 수도권만 너무 좋았어요. 음.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완전히 명암이 엇갈려 있었던 것이고 네. 이번은 전국적으로 거의 뭐 옛날 그 2002 월드컵 할 때처럼 온 전 국토가 다 빨갰었습니다. 네. 올라가는 상황이. 전이 월드컵 네. 네. 그랬었던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당시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음. 전세가율이 더 떨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요 집을 사고 싶은 분들 전세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에 원하시는 대로 전세나 매매를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음.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니까요. 네. 매매가. 특히 네. 근데 워낙에 지금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적냐면요. 네,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 건수와 서울 아파트의 매매 지수인데요. 네. 제가 계속 서울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번 국면은 서울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서울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네, 나중에 또 그래프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은 10월달 오늘 좀 전에 석간 발표로 국토교통부의 23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라는 게 발간이 되었어요. 네. 이걸 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나오게 되는데 네. 10월달에 월간이요. 네, 월간으로 2,900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근데 11월은 지금 아직 집계를 하고 있죠. 네. 한 달이 필요하니까 12월 말까지 집계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집계된 걸 보면은 2,000건 내외로 될 것 같아요. 더 줄었네요 그러면. 계속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6월부터 9월까지는 3,000건 중반이었는데 네. 10월에 2,000건으로 떨어졌고요. 11월은 2,000건 초반으로 떨어질 거고요. 12월 이런 상태면은 1,500에서 2,000건 사이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21년도에 거래량이 1월에 한 6,000건 되다가 쭉쭉 떨어지죠. 네. 21년도 말부터 2,000건이 이제 간혹 접어들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 올라가다가 떨어지진 않고 밋밋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22년도부터는 계속 추세적으로 2,000건 이하가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막대 그래프 자체가 2,000건은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2,000건에 접어들게 되면은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후행했을 때 서울 아파트의 매매 지수, 증시로 치면은 코스피가 네. 지수가 꺾인다. 거래량이 없으면. 그런데 이게 1년 반 전에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2,000건 내외로 접어드는 게 12월. 네. 빠르면 11월도 훨씬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들이 12월과 1월이 될 텐데 그러면은 12월에서 2월경에 매매 지수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부동산원 기준으로 주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 월간 데이터잖아요. 네네. 월간은 KB 부동산으로 말씀드리는데 11월께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어요. 네. 근데 11월 지표는 11월 중순까지의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라는 게 그 상승, 지수가 네. 올라갔다. 끄트머리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12월 말에 나오는 12월 지표를 보게 되면은 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면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이 적기이긴 하지만 물건 자체는 잘 골라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뭐 일단 뭐 그건 당연히 부동산은 이 지리적인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학교 초품화나 네. 아니면은 뭐 직주 근접이 잘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 이제 갖추는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뭐 부동산이라는 게 뭐 다 알면은 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전세를 하는 것도 지금은 좋겠지만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매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지금 같은 타이밍보다는 조금 더 타이밍을 한 텀 정도 기다려보는 게 좋을 텐데 한 텀을 기다릴 때 전세에 자금이 묶여 있다라면은 굉장히 그 옵션이 줄어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2년은 묶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증부, 그러니까 이른바 반전세와 같은 형태로 향후를 도모할 수 있는 스탠스를 갖추어 두면서 매매가가 조금 더 출렁이면서 거래량이 부족하면은 이상 거래건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네. 금매죠. 네. 우리가 속칭 쉽게 말하는 말하는, 네. 금매를 잡을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 보면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좀 좋다. 금매를 노려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총알 쟁여놓고선 오면 쏴라. 아, 그러네요. 이거는 너무 저렴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네. 집을 이제 갖고 있다가 내가 이번에 매매를 해서 다른 집으로 가고 싶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집을 팔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내년엔 좀 기다려야겠네요. 갈아타기 하는 분들은 사실 그 부분 가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세제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단일 요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볼 만한 부분은 네. 주택 가격 PIR 관련된 부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PIR이 소득 5분위와 가격의 5분위, 그러니까 5구간씩 5구간에서 25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 가격인 3분위와 소득 중간인 3분위로 뽑아서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21년을 정점으로 해서 PIR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가격은 떨어졌고 가격은 부담이 안 된다는 가격은 뜻이네요. 하락했고 네. 소득은 늘고 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갈아타기 하는 분들의 고민은 3분위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3분위를 생각하기보다는 4분위를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소득 4분위 평균 가격 4분위, 소득 5분위 평균 가격 5분위로 가면 갈수록 네. PIR이 별로 안 떨어졌어요. 아, 가격이 별로 안 변동성이 떨어졌다고. 3분위보다 덜하다라는 거고 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 말인즉슨 역시 비싼 게 잘 버틴다 이거. 잘 버티고 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득도 계속 견조하게 경제 상황보다는 조금 더 네. 좋게 탄탄하다.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딱 노려서 그 절묘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면 해보면은 결국 강남 집값은 잘 안 떨어진다 뭐 이렇게 느껴지네요. 첫 번째 강남은 잘 안 떨어지네요 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림 18번과 19번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광역 자치별로 제가 이제 그려 본 건데 네. 23년 하반기 그러니까 6월부터 11월까지의 변동폭입니다. 그럼 보면은 세종 대전이 좋고요. 네. 부산 전북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서울 강남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이 지표만 보면 서울은 5등이에요. 그러네요. 네. 대전이 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세종과 대전은 그동안 안 좋았었고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지금 그나마 여기는 입주 물량이 좀 적은 곳입니다. 다만 그 뭐 다양한 데이터 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물량이 적정 수요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될 거라고 단언하기는 좀 다소 이르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각자 지역만 보거든요.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느냐? 지역별로 묶어줘야 되죠. 네네. 그래서 주요 지역별로 묶어봤을 때 광역시, 기타 지방, 전국, 수도권 그리고 강남권 11개구 강북 역시. 14개구 와, 딱 유아독존인 모습처럼 보이네요. 강남 11개구가 올라갔고 음. 강남권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가 가장 네. 근데 상승폭이 네. 큰 상황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나옵니다. 네. 수도권도 좋죠. 수도권 중에서 온기가 간 곳이 수도권 북부일까요? 남부일까요? 남부요. 그렇죠. 네. 강남권에 연접해 있는 지역들. 그쪽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서울을 봐야 되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를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강북 14개구 네. 여기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북 14개구에 인접해 있는 수도권의 북부는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그렇군요. 이번 짧은 그러면 한 해 동안.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쉽지 않겠네요. 뭐 데이터상으로 그런데 그래도 네. 제가 변동성이 있고 매수 매도 호가가 얇을 때는
즉 금매가 탁탁 튀어나오기 마련이니까 준비를 하고 대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올 수 있는 국면이니까 일단 준비를 하자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강남권이 안 떨어진다라고 보기엔 좀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23번에 KB 선도 아파트 50지수 네. 전월 대비 변동률 추이가 있는데요. 선도 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대단지들. 그렇죠. 네. 시가총액이 큰 단지들, 네. 임팩트가 있는. 네. 뭐 강남에 있다고 해서 한두 동짜리보다는 네, 뭐 네. 수십 동이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잠실에 있는 엘스? 엘리트 팔에 뭐 시티였네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엘스부터 시작해서 네. 리센츠 이렇게 이런 단지들의 영향력이 크니까 이를 전국적으로 서울만 뽑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아파트를 50개를 뽑아서 편입 편출을 하거든요. 네. 50개의 이 지수를 보게 되면은 딱 그 리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은 11월 기준 이번 주에 나온 94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전월 대비 10월 달 대비해서 0.4% 올랐거든요. 네. 근데 9월 달이 1.3이 올랐었어요. 지금 9월, 10월, 11월 돼가지고 2개월 만에 0.8%포인트 이상 축소가 되었고 막대 그래프 자체가 딱 마이너스로 가려는 모습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을 조사하러 중개업소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찾아보시게 되면은 올라갔던 실거래가보다 낮은 거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달 지표와 다다음 달 지표에 이게 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바뀌는 모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매매 시장의 온기가 서울이 중요하다. 서울 핵심지인 강남 3구에서 쫙 퍼지기 마련인데 리딩 아파트, 선도 아파트 50 지수가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 온기의 근원이 힘을 잃어간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IT가 가져야지 증시가 코스피가 받쳐주는데 네, 다 같이 가는데 정확한 비유가 지금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전세는 네. 전세가 전세 이율은 얘기해볼까요? 그래 전세가 이율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세 금액 자체도 그러면은 네. 이 지금은 많이 오르는 느낌인데 네.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중위 가격인데요. 네. 그 아파트 매매의 중위 가격은 서울이 9.6억 원, 경기도가 4.8억 원, 네. 광역시가 3.2억 원, 전국이 3.7억 원입니다. 매매 가격은 20년 하반기 또는 21년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인데요. 네. 전세가율은 아까 서울이 51%라고 했지만 중위 가격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의 중위 가격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의 중위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56%이고요. 네. 다른 지역들은 60% 초중반에 위치하고 아,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더 높군요. 높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한번 최근에 흘러가는 양상들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똑같이 지역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세종시와 대전이 좋습니다. 근데 네. 세종하고 대전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뭐 그 일부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경기도와 서울을 봐야 되는데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네. 6개월 동안. 네. 다음 이게 전세죠, 전세. 네, 전세입니다. 네. 전세 지수를 보면은 강남 11개구는 2.8% 올랐습니다. 와. 아까 1%대였죠. 네. 지금 이거는 거의 3%에 육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 11개구 매매가는 1%대가 오르고 네. 전세는 하반기 훨씬 동안 많-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랐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강남권 매매 시장은 약보합 전환되었지만 전세 시장은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포주공 1단지 등 뭐 원벨리 등 대단지들이 막 입주를 했지만 그동안에 입주 물량이 그렇게 대단지가 잘 없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보다 전세 수요가 회복했다라고 진단드렸고요. 그간의 낙폭이 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세가 많이 떨어지면서 매매가를 붙잡고 내려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매매가가 먼저 올라가고 후행적으로 전세가가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24번의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지수, 전세 지수, 월세 지수입니다. 네. 월세 지수 보시면은 작년도에
쫙 올라가는 모습들 나왔죠. 그러네요. 네. 월세는 뭐 흔들림이 없네요. 월세는 20년 팬데믹 이후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팬데믹 이전에는 월세가 안 좋았죠. 지수 그쵸. 자체는 네. 높지만 옆으로 횡보했죠. 이게 2002년 1월을 100으로 기준점을 잡았을 때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그 15년, 16년도에 보시면 매매와 전세 가격은 낮은 데서 100까지 올라왔으니까 매매가와 전세가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월세가가 올라간 부분이 기울기 슬로프의 높이가 작년도가 지금보다 더 높았고요. 네. 지금도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매와 전세를 한번 둘러보시면은 지금 진한 파란색이 매매가 되고 약간 하늘색. 에메랄드 빛이 나는 파란색이 전세가 되는데요. 네. 22년 말 보시면은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떨어졌죠. 쫙 이 네, 스키장에서 전세가 보시면은 이게 고급 코스, 고급 코스고요. 네. 매매는 중급 코스. 네. 네, 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니까 매매도 지금 3개월 좀 올랐지만 연말 연시에는 하락이 재진입될 걸로 보여지고요. 월세는 올라가고 있는데 월세에 대한 수요가 작년보다는 편중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전세 또한 서서히 반등이 추세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는 매매보다 임대차가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거는 전세나 월세나 반전세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그 중에서 뭘 해야 될까? 작년이라면 월세를 했을 텐데 올해는 월세도 괜찮은 것 같고 전세도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임대로 한번 한 텀 이렇게 있으면서 매매 시장을 노려보자. 네. 이런 심리가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매매를 해야 네. 총알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집을 사더라도 살 텐데 네, 이거에 대한 집주인들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나 월세를 계속 줄 수 있냐. 그죠? 근데 예.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뭐 신도시 뭐고도 나오고 뭐 그 전에는 김포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라면은 당장에 호가부터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요즘 우리 유권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해지셔가지고요. 네. 네. 이게 총선용인지 대선용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고민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여야 음. 공이 음. 좋은 정책을 내놓아서 우리 국민 경제가 발전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다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아직 이 매크로 환경을 이길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다소 어렵겠다. 그렇군요.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계속 풀어주고 있고 내년에 신생아 특례 네. 라는 제도도 새로 시작이 되지만 그래도 그때 돼서도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시죠. 올해 시장이 괜찮았던 이유 1월 달에 풀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DSR이 해당되지 않고 가격을 쫙 풀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2040 세대들이 쫙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요즘에 가계부채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계부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네.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대출인 거고요. 기타대출은 우리가 근로자들이나 사업자가 쓰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인데 주담대는 한 18조 원 정도 상반기에 늘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금리가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더 높잖아요. 기타대출은 줄었어요. 오. 19조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두 개 썸을 하면은 마이너스 1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가계부 대출이 늘었다고 막 했을까요? 특례 보금자리로. 아, 그건 두 개 다 포함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정책금융 주담대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이게 상반기에 20조가 늘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다가 정부는 이거 DSR 이것도 좀 강화해야 되고 예외도 없애야 되고 그 주담대 보니까 50년짜리가 이거 DSR 회피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50년은 해주되 나이 제한도 드릴 거고 네. 40년으로 계산할 거다. 이거 시행규칙 도입해라. 그러면서 슬그머니 특례 보금자리로 가격을 원래로 되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쫙 빼는 효과를 중단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나요? 집값이 정상 상황으로 그 돌아오고 다시 있죠. 다시 조금 이제 주춤하고 거래가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이 집값에 대한 기대감과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더 강하다라면 가계 대출을 땡기겠죠. 그런데 네. 가계 대출 풀어줬다가 다시 묶은 상황이고 신생아 대출 관련된 부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신생아라는 이거 돈보다 소중한 자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남의 얘기. 그렇죠. 해당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라기보다 포인트 투 포인트식의 근데 혜택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네. 이게 시장에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문제죠. 그러네요.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네. 라고 그리고 정리해 신생아 출생이 22년도가 23만 명인가? 네. 그러니까 2015년 전 2017년이 45만인가 46만 명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5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신생아를 낳는 수가 네. 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고 있으면은 그 부모도 음. 당연히 그 세대도 적겠죠. 그렇죠. 네. 가구 수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요건이 까다로워요. 맞습니다. 분양은요? 분양은 네. 지금 여전히 아리송한데요. 네. 조금 이거는 조금 어두운 얘기하고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두운 얘기라고 하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 이 PF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하고 네.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국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이 내년도 이게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일 잘 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청약을 하면은 강남 아닐까요? 전국에서. 강남 아닐까요? 네, 서울, 강남. 네. 여기 하면은 불패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이 계획을 잘 못 잡고 있어요. 단순히 사업성 때문은 아니죠. 아직 강남 3과 용산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회계 연도가 바뀌어야만 오른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요즘에 다른 지역들 해도 좀 뜨겁긴 뜨거워도 되는 사람들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조금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거 여기 신상이지만 만약 떨어지면 이거 굳이 안 하고 딴 거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가 어려운 게 서울인데 비서울이면 어떨까요? 더 어렵죠. 더 어렵겠죠. 손이 잘 안 나가겠죠. 네. 그래서 비수도권은 사업성이 악화가 되어 있고요. 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좋은 지역은 뭐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할 건데 도시정비 사업을 지연시켜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정비 사업 주체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분양이 많이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면은 인기 그러니까 지역은 지체를 잘 시켜야지 수익률이 좋아진다고요? 그렇죠. 땅값 오르는 거. 땅값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것 때문에 네. 잘 되는 지역은 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긴가민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사업이 잘 되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고 하니까 지연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의 원년처럼 올해와 내년은 조금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양극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건설 공사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직접 비용 중에서 네. 원재료 비용이 너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 부동산 실무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재료 비용 오른 건 오른 건데 네. 지금 그거보다 더 문제는 금리도 아니고 그냥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성. 뭐 사업성을- PF가 뭐 어렵다는 얘기는 자꾸 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다라는 점이고 아까 제가 계속 서울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핵심지에서 옹기가 수도권 남부로 갔다가 수도권 남부에서 중부 지역, 아까 세종, 대전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방 거점 대도시로 가서 거점 대도시 중에 핵심지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이 이렇게 쫙 가다가 갑자기 움츠러들었어요. 그럼 지방도 바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지방까지 옹기가 네. 안 퍼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누가 팔아요? 신상은 근데 가격이 일단 비싸지 않습니까? 네. 뭐 주택이든 다른 거든. 근데도 신상을 사는 건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사는데 신상과 기존 중고거래 신상급의 중고품이 가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신상을 안 사려고 하겠죠. 저렴한 중고한테 손이 네.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리퍼 제품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신규 주택을 할 것이냐, 기존 주택을 할 것이냐. 신규 주택은 바로 받지를 못해요. 그거 약간 옵션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가격이 오르면 온전히 내 거지만 떨어지면은 손해는 손실이죠. 진짜 완전히 다 감내해야 되는 거니까 위험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하지 않고 기존 주택으로 하게 되고 기존 주택 가격은 서울과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부가 의도했던 거는 서울부터 살려서 지방으로 쫙 온기가 확산되게 한 다음에 PF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가 발현되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연초부터 쭉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뭐 크게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기가 안 가는 과정 중에서 금융 지원을 통해서 버티게는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총선이 끝나면은 더 해줄지 안 해줄지 또 그때 가봐야 하는 문제예요. 근데 총선까지 이게 지방의 온기가 살아날까, 온돌방이 뜨끈뜨끈할까 몇 생각을 달안 해보면 대부분 회의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출렁인데 이거는 국채 금리에만 해당하고 크레딧 금리는 여전히 잘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스프레드가 안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쪽 시장은 더 어렵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보시면은 건설 공사비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가 규제를 해서 잡고 있지만 분양가 조금 풀어주면 바로 올라가죠. 즉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자, 신규 비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 비싸도 산다. 탁 잡아가는 그 낚아채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지금 다들 눈치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주식, 부동산 순이다. 네. 네, 아직 부동산은 돌아오기 좀 어렵다. 일단 주시장 먼저 보자. 네. 채권 수익률 금리와 증시의 그 주도 업종.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가 살아나 줘야 우리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고요. 오늘 금통위가 있었는데 네. 올해 성장률은 1.4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을 2.1로 내렸어요. 네. 저희는 2.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 롤러코스터 타 보셨죠? 올라가면은 내려가고 네. 내려가면은 올라가죠. 네. 근데 올라가는 힘이 반도체가 주가가 올해 어땠었나요? 그냥 옆으로. 네. 네. 이제 조금 괜찮아진다는 얘기 있고 외국인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지만 다 끝나가는 마당에 좀 더 빨리 들어오지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네. 이게 당국은 하반기 초반부부터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반기 중반부부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늦게 발현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의 성장도 크게 좋아지길 기대하기가 조금은 아리송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이 반도체 쪽에 수급 미스매칭이 되었던 분이 좀 밸런스를 가면서 AI발 그리고 HBM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서 새로운 신규 수요처가 발굴이 될 때 네. 주식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기가 좀 퍼지면은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부동산 시장 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뭐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바가 그렇게 과히 틀리지 않은 것 같고 이 분위기가 일단은 지금 당분간 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일단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채권도. 보고 판단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만 본다고 또 부동산만 계속 보면은 그게 또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밥 같은 경우는 되게 편의성도 있고 사실은 처음에 보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이제 먹으면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김밥이 나가기 전에 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미국이라거나 뭐 동남아시아 뭐 유럽에서도 하나의 건강식품 또 그다음에 스낵으로서 이미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 김으로 만든 밥이라고 했을 때는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김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표준적으로 놀이라고 이제 그 표준어처럼 이제 쓰였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는 김밥 뭐 놀이 라이스라고 하지 않고 이제 김밥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그대로 지금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라면 수출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고 라면 수출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면을 사랑하는 그런 유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흡입을 하면서 먹는 음식이 면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가 있나요? 흡입을 하는. 보통 우리가 입안에 집어넣어서 씹어 먹지 후루룩 하면서 이게 당겨 먹는 음식은 이 면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때 이제 경쾌하게 뚫리는 그 느낌, 입안에서의 면이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이 입안을 자극하는 이 텍스처, 식감 이런 것들은 면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인데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들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라면이 한식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면을 가장 편리하고 가장 그 경제적인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라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서 아주 널리 이제 펼쳐져 있죠.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일본, 한국 없는 곳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한국의 문화를 안고 나갔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김치가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에 있는 한식당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한식을 먹을 때 당연히 김치가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한식의 특징이죠. 한식은 메인 디시라고 하는 주식 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육류라거나 찌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반찬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김치고 한식당을 연다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가 수출된다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거기로 나가서 거기에서 식자재 시장 혹은 이 식당에서 반찬으로 내놓은 것이 커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수치의 반증이라고 보이는 것이 김치 수출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식을 조금 더 외국에서 더 쉽게 접하게 하려면은 크게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제대로 된 한식당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 국민들이 쉽게 한식을 접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마트의 주요 매대에 우리 간편식집이라거나 그다음에 우리 뭐 장류 이런 것이 올라가야 된다. 세 번째, 그 나라의 음식에 한식의 터치를 넣고 싶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한국의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B2B 마켓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한식이 더 잘 되려면은 문화 콘텐츠와 함께 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K-푸드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아직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유럽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거리가 먼 게 사실이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의 일부로 나가야 되고 그 문화는 결국은 이 컨텐츠 여러 가지 음악이라거나 그다음에 영상이라거나 이런 거 함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현지화 어떤 부분은 정말 한국식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까지 방문하게 만드는 관광 프로그램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라면이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9년째 사상 최대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김에 관한 기사도 있습니다. 김 수출이 7억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 음식 수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먼저 왜 세계가 이렇게 한국 음식에 반응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이제 문화의 일부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김밥 같은 경우에 보면, 김밥이라고 해서 처음 보게 되면, 아니 이게 뭐지라고 하는 처음에는 어색함, 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국에 여러 가지 한류라거나 이런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이제 해외에 진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먹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먹는 음식을 하다 보면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 많은 영상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에 노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김밥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 몰라서 입에 못 넣겠다 했는데 이거 내가 봤던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먹던 거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에 넣고 일단 입에 넣어보게 되면 호불호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뭐 불호가 생긴 사람은 안 먹겠지만 당연히 이게 정말 맛있다. 뭐 건강에 좋겠다. 라고 생각되면 지속적인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네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 냉동김밥, 김밥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미국에서 냉동김밥으로 품절이 일어났고 뭐 한인마트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저희 SBS 8시 뉴스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밥이라는 건. 이 김밥이라고 하는 게 먼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야, 김밥이 한식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면 뭐 김밥이 도대체 이제 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김밥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동그랗게 말려져 있고 밥이 있고 그 안에 재료가 들어가 있는 이것만을 김밥이라고 예전에는 부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 음식에서 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밥과 무엇을 함께 먹느냐. 김과 밥을 같이 먹으면 그건 예전에는 아마 다 김밥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을 넓게 펼치고 거기다가 밥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접기만 한 것도 김밥이었고요. 또 예전 기록을 보게 되면 주먹밥처럼 이제 밥을 만들고 네. 김가루를 뿌린 것만 해도 김밥이었다고 이제 하는 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일본식 그 막기라고 하는 네. 김밥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김밥이라고 하면 그 일본식 김밥이 한국에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본식 김밥이 한국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때만 하더라도 김밥 레시피에 관련된 신문에서의 어떤 제안 이런 걸 보게 되면 밥에다가 식초물을 써라. 그다음에 오보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생선 네네. 가루 같은 거죠. 네. 이런 걸 이제 올리라고 이제 레시피가 나오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먹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960년대, 70년대 넘어가게 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밥이 오롯이 한국의 것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식초물이 빠져나가고요, 오보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일본식 김밥이나 박꼬지를 많이 썼는데 박꼬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밥을 할 때 여기에다가 한국의 소스라고 할 수 있는 참기름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이 김밥은 모양은 동그랗게 생긴 그 예전에 일본의 그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맛이라거나 안에 쓰고 있는 주요 향신료 그리고 주요 재료들은 매우 한국적이어서 네. 저는 이거는 이제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수출도 많이 늘고 네. 있거든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 중소기업이 많이 막 상품 개발에 되게 애를 썼다 이런 저희가 SBS 리포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이제 식품대 수출에 있어서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우리 한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채소와 관련된 것들도 많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불고기라거나 갈비라거나 여러 가지 그 한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육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수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 그 구제역이라거나 이런 것에 우리가 완전히 100%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검역 문제 때문에 수출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메인이 되는 것은 아직은 좀 수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고기가 메인이 아닌 것들 중에서 매우 한국적이면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김밥이고, 김밥 같은 경우는 되게 편의성도 있고, 사실은 처음에 보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이제 먹으면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김밥이 나가기 전에 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미국이라거나 뭐 동남아시아, 뭐 유럽에서도 하나의 건강식품, 또 그다음에 스낵으로서 이미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 김으로 만든 밥이라고 했을 때는 불확실성 이 많이 줄어들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김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표준적으로 놀이라고 이제 그 표준어처럼 이제 써 있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는 김밥 뭐 놀이 라이스라고 하지 않고 이제 김밥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그대로 지금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밥이 비건 음식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외국에는 이제 비건 인구가 우리보다 좀 많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것이 이제 비건 김밥인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비건 시장만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생선류나 육류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아직은 좀 이제 수출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는 거죠. 만약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우리가 식당을 만들거나 현지에서 뭐 어떤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김밥을 생산을 한다면 현재는 육류를 쓰면 충분히 뭐 불고기 김밥이라거나 뭐 참치 김밥이라거나 다 가능한 거죠, 사실. 저희가 라면 얘기를 안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라면 수출도 계속 연일 신기록인데요. 그건 네네.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뭐 라면 수출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고, 라면 수출,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면을 사랑하는 그런 유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흡입을 하면서 먹는 음식이 면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가 있나요? 흡입을 하는. 보통 우리가 입안에 집어넣어서 씹어 먹지 후루룩 하면서 이게 당겨 먹는 음식은 이 면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때 이제 경쾌하게 뚫리는 그 느낌, 입안에서의 면이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이 입안을 자극하는 이 텍스처, 식감 이런 것들은 면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인데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들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라면이 한식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면을 가장 편리하고 가장 그 경제적인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라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서 아주 널리 이제 펼쳐져 있죠.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일본, 한국 없는 곳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한국의 문화를 안고 나갔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라면이 수십 가지가 매듭 있는데, 야, 이거 BTS가 먹던 거야. 내가 봤던 그 예능에서 유재석이 먹던 그게 그 라면이 이 라면이구나. 라고 했을 때 손이 가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치 얘기를 이번에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김치 수출과 관련된 기사를 또 준비했는데요. 수출국이 93개 나라다. 미국, 유럽에서 인기가 급상승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네. 김치라는 게 그렇게 외국인이 쉽게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음식이긴 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김치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긴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기도 하면서도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먹기 어려운 음식도 이제 김치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김치가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에 있는 한식당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한식을 먹을 때
당연히 김치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식의 특징이죠. 한식은 메인 디시라고 하는 주식 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육류라거나 찌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반찬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김치고 한식당을 연다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가 수출된다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거기로 나가서 거기에서 식자재 시장 혹은 이 식당에서 반찬으로 내놓은 것이 커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수치의 반증이라고 보이는 것이 김치 수출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그 특유의 이 배추가 사실 외국에는 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실제 이제 국내에 있는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김치 이제 공장을 만들 때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치는 또 문제가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지 않고 자꾸 움직이면은 빨리 이제 그 새콤한 김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소비지 근처에다가 공장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다 공장을 짓고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양념으로 하는데 배추가 없으니 아예 그 나라에서 배추 농사를 짓게 해서 네. 한국식 배추를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배추를 만들어서 그 해당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이제 기업들의 이제 전략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출 금액이 이제 저 정도로 잡히지 실제 현지에서 네네.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규모는 클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국 K푸드 시장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태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국제화된 나라에 비해서는 좀 영향력이 좀 덜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네네. 합니다. 지금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서양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라거나 이제 유럽을 그쪽 기준으로 이제 한식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중국 음식, 중식은 이제 존재를 하였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중식은 굉장히 표준화가 돼 있죠. 거기에서는 사실 이 집을 가봐도 저 집을 가봐도 거의 비슷한 메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저가로 이제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 음식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스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본 음식들이 들어와서 고급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음식이 해외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 중식도 알고 일식도 알아.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음식이 뭐가 있지라고 고민을 하는데 가장 그들이 흥미를 가진 음식 중에서 하나가 태국 음식과 한식이 중식과 일식의 그 다음을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문화권의 새로운 플레이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플레이버, 새로운 맛과 향과 새로운 식감을 가진 것으로서 요즘 태국 음식과 한국 음식이 급부상하는. 네. 그래서 해외 셰프들이랑 이야기를 보면 한식에서 쓰는 식재료라거나 한식에서 쓰는 소스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국에 와서 그거를 배워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정말 그런 식으로 그 홍보를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한식과 뭐 태국 음식이 이제 얼마나 더 외국에서 더 인정받고 있느냐, 이건 사실 이거는 우위를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셰프들의 관심도를 이제 따지고 일반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를 따진다면 태국 음식과 한국이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맛으로 좀 서로 함께 경쟁하면서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마침 태국 정부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음식도 이제 일식이나 중식처럼 그렇게 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더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한식에 대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표준화된 표현.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라고 했을 때 막걸리는 막걸리지 이거를 굳이 라이스, 와인 이렇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불고기는 불고기고 갈비는 갈비인 거지 이거를 굳이 이상하게 막 번역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영문이라거나 이런 것도 표현하다 보면 다 이게 표현이 제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명확하게 표준화를 하고 이미 표준화하는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식을 판매하는 메뉴판에는 똑같은
그 스펠링이 네. 들어가 있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식을 조금 더 외국에서 더 쉽게 접하게 하려면은 크게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한테 한식이 세계화되고 있어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게 이제 뭐냐면 한식 식당, 한식 레스토랑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그것도 잘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한국의 음식을 제대로 구현한 식당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한식을 먹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마트, 슈퍼마켓의 주요 매대에 한국의 간편식, 한식을 제대로 구현한 뭐 간편식류들이 그 위에서 올려져 있어서 뭐 소스, 김치, 뭐 그다음에 뭐 만두 등등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걔를 사고 가서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소매 제품들이 잘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육류에 관련된 검역 문제 부분을 빨리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예. 요게 이제 하나가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제대로 한식 식당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한국에 와서 한번 관광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야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 한국에 뭐 오징어 젓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식문화에 녹여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해외에 있는 스타급 셰프들이 한국에 와서 그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한국의 음식들을 배워가서 그 소스와 그 방식을 자기네 음식에 녹여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오징어 젓갈을 사고 싶다. 혹은 뭐 김치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또 된장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된장을 그 식당의 주인이 셰프가 살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B2B 식자재 시장에 한국의 좋은 식재료가 그 나라에서 유통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제대로 된 한식당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 국민들이 쉽게 한식을 접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마트의 주요 매대에 우리 간편식집이라거나 그다음에 우리 뭐 장류 이런 것이 올라가야 된다. 세 번째, 그 나라의 음식에 한식의 터치를 넣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한국의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B2B 마켓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네네. 일부 식품 기업들이 이제 현지에 공장도 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네네. 어떻습니까? 요즘 기업들 활동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CJ라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죠. 특히 이제 만두 시장, 미국의 만두 시장은 거의 지금 CJ 쪽에서 거의 1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식품기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내가 직접 공장을 지어서 혹은 뭐 거기서 투자를 하거나 내가 인수를 해서 거기서 내가 만들어서 현지화하여서 하느냐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프랑스에 한국의 볶음밥이랑 만두 공장이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프랑스에서 한국의 기업이 제조업 기업이 식품 기업이 실제 직접 투자해서 현지의 사람들로 현지의 제조 공장을 만든 게 거의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해외로 나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시장을 소비지 근처에 가서 만들어서 이미 많은 성과를 사실은 내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해외의 유럽이라거나 이런 데 시골에 가서 정말 시골은 작은 식당인데 들어가 보면 자기네 프랑스 음식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 터치가 느껴지는 이런 음식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 크게 될 것이고 그 방향을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메뉴 이름의 어떤 통일화 그리고 세 가지 말씀드렸던 요게 준비가 됐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조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한식을 해외에서 판매를 하는데
꼭 반드시 한국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은 맛을 구현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학의 차일 수 있는데요. 현지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달게 할 수도 있고 덜 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음식에서는 디저트를 제외한 메인 음식에서는 단맛이 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먹는 반찬이나 찌개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요걸 그대로 수출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먹기에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식사로 먹는 음식이 왜 이렇게 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맞게 단맛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그 시장에 맞게 써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먹다 보면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내가 이 찌개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대한민국 본토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있을까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한식당을 그 지역에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겠죠. 이게 결국은 관광까지도 다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K푸드의 미래 어떤 모습을 꿈꾸십니까? 혹은 어떤 모습을 예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한식이 더 잘 되려면은 문화 콘텐츠와 함께 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K푸드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아직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유럽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거리가 먼 게 사실이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의 일부로 나가야 되고 그 문화는 결국은 이 컨텐츠 여러 가지 음악이라거나 그다음에 영상이라거나 이런 거 함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현지화 어떤 부분은 정말 한국식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까지 방문하게 만드는 관광 프로그램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K푸드의 수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